어사 박문수와 나쁜 아버지 3화. 축제가 된 재판장. 박문수가 복동이를 만나고 돌아간 뒤 다음날 드디어 복동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는 복동뿐만 아니라 연순과 호창, 그리고 복동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두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였습니다. 재판은 공개 재판이었기 때문에 복동이의 재판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관아에 몰려왔습니다. 사또는 재판을 시작하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납치 사건의 재판은 여기 우리 마을에 오신 박문수 어사님께서 맡아주실 것입니다. 사또의 소개와 함께 박문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문수 어사님? 아이고, 저 사람이야? 박문수와 이야기를 나눴던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호창은 일전에 산에서 자신들에게 복동과 연순의 행방을 알려준 박문수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지난번에 우리 딸내미 찾게 도와주신 선비님이 아니십니까? 아이고 이런 암행어사님이셨군요. 고맙습니다. 역시 암행어사님. 덕분에 제 딸을 납치범의 손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요. 감사합니다. 박문수는 호창의 말에 대꾸는 하지 않고 잠시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우매매? 그 눈치 없는 썩을 선비놈이 암행어사님이셨어? 아유, 조용히 해. 곤장 맞아. 어휴. 마침 마을 사람들 중에는 박문수와 장터 평상에서 만났던 두 노인들도 와 있었습니다. 아니, 저 뻔뻔시럽게 지가 복동이랑 연순이를 저렇게 만들고 우리한테 와서 물은겨? 야, 저 나쁜 놈 저거. 아이고, 이봐 동생. 암행어사를 저승길 동무 삼아야 되는데 가능하겠어? 아유, 김형. 암행어사는 뭐 안 죽는다요? 나가 저 인간 죽을 때까지 저승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옥길로 끌고 가면 되지. 저승 가서도 뭐 지가 암행어사인가? 그랴. 그러지. 역시 우리 동상이요. 김형은 저 호창이 저놈의 시키나 잘 맡으시오. 내 걱정 말고. 아이고, 그랴, 그러지. 내가 딱 지금 호창이 저놈 째려보고 아니냐. 자, 다들 조용히 하시오. 재판을 시작할 것이오. 죄인은 들라. 박문수의 외침에 술렁이던 마을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보졸들이 옥사에 있던 복동을 데리고 재판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죄인에게 묻겠다. 김복동, 너는 저기 오연순의 집에 침입하여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 둘을 때려 기절시키고 오연순을 납치하였다. 죄를 인정하느냐? 그러자 복동이가 고개를 저으며 외쳤습니다. 아니요, 저는 납치를 한 게 아닙니다. 연순이를 감금한 사람들에게서 연순이를 구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호창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누가 누굴 구해? 네가 뭔데? 아니 멀쩡히 집에 잘 있는 애를 데려가 놓고 뭐? 구해? 내가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연순이를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오죽했으면 내가 집을 비울 때도 부하들을 시켜서 연순이를 지키게 했겠냐고. 어휴, 저 썩을 놈 저거.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도 하네. 마을 사람들은 호창의 말에 궁시렁댔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니들도 한패냐? 어? 내 주먹 맛 좀 볼 테야. 어이구야, 어이구. 호창이 매섭게 눈을 부라리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 박문수는 복동을 보고 물었습니다. 자, 연순의 아버지는 네가 연순이를 납치했다고 주장한다. 복동이 너는 더는 할 말이 없느냐? 그러자 복동이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내 이를 꽉 깨물고는 연순이 쪽을 보고 말했습니다. 할 말 있지요. 있습니다. 연순아, 너 나랑 혼인하자. 내가 평생 너 책임질게. 너 지켜줄게. 응? 응? 멍미? 호창도 마을 사람들도 그리고 연순도 복동의 갑작스런 말에 당황하여 다들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복동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연순아, 나 너를 어렸을 때부터 엄청 좋아했어. 나랑 혼인하자, 응? 연순아. 그러자 호창이 정신을 차리곤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너 아주 오늘 내 손에 죽어볼래? 응? 그러자 박문수가 나섰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사람들이 조용해지니 박문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거 일단 당사자의 생각을 들어봐야겠구만. 오연수는 말을 해보라. 박문수가 연순을 보며 말을 하니 연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호창이 말했습니다. 아니 어사님, 내가 얘 아버지고 얘 보호자입니다.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박문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조용히 하거라. 내가 당사자인 오연순에게 말을 해보라 하였다. 아이, 하지만 제가 얘 보호자니까 얘는 제 말대로 해야 하는 거지요. 호창의 말에 갑자기 연순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복동이를 보고 외쳤습니다. 복동아, 그래, 우리 혼인하자. 나도 어렸을 때부터 너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크면 너랑 혼인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 우리 혼인하자. 에? 뭐라고? 야, 너 누구 마음대로? 제 마음이에요. 에? 제가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 야, 내가 네 아버지야. 네 보호자라고. 그러자 복동이가 외쳤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연순이랑 혼인할 거고요. 이제 연순이는 제 부인이 될 겁니다. 제가 연순이의 보호자가 될 겁니다. 아저씨는 빠지세요. 뭐? 뭐라고?
저놈의 시키가 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복동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아니 이게 뭐요? 어떻게 돼가는 거야? 그러게, 이 재판 맞아?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일단 재판을 하기 전에 이 관계부터 정리를 해보자고. 복동이는 연순이에게 청혼을 했고 연수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다. 둘이 혼인을 하면 새로운 가정이 꾸려지고 연순의 보호자는 복동이 되고 복동의 보호자는 연순이 되는 것이다. 허허. 헌데 이 부인이 된 사람을 데려갔다고 납치의 죄를 묻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게 되겠구만. 그러면 안 되지. 그렇고 말고. 아니 이게 뭔 멍멍이 소리야? 호창이 어이가 없다는 듯 박문수를 보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마을 사람들은 박문수의 말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그거 맞는 말이네. 응? 암행어사님 말이 맞아. 납치가 아니지. 자기 부인 될 사람 친정집에서 데려간 게 무슨 납치요? 아이고, 성님. 저 어사님은 지옥길 동무로 데려가면 안 되겠는디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네. 그러게 말이다. 아니, 누구 마음대로 혼인이랍니까? 내가 반대합니다. 연순이 아버지인 내가 반대한다고요. 결국 둘이 혼인 안 할 거고, 둘은 혼인할 사이가 아닌 거고, 저놈은 내 딸을 납치한 거고. 예? 어사님. 그러자 박문수는 연순을 보고 말했습니다. 오연순, 너의 아버지가 반대한다는데 어찌하겠느냐. 혼인은 누가 뭐래도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너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거스르고 복동이와 혼인을 할 것이냐. 그러자 연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 뜻은 이미 밝혔습니다. 저는 복동이와 혼인할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 제 아버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제 아버지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남편이 될 사람을 따라 나섰던 것뿐입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오창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떤가? 그렇다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됩니다. 내가 허락 못하는데, 응? 내가 아버지인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유, 어딨긴 여기 있지. 혼인을 자네가 하나? 자네 딸이 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반대해도 자식이 하겠다면 하는 것이야. 맞아. 나도 우리 부모님이 다 반대해도 그냥 혼인해버렸어. 쿨하게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간? 그렇지, 그렇지. 박문수는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부모가 자식의 혼인을 반대한다고 그 혼인을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네. 참나. 어이구, 이게 뭐야 이게.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하니 오창은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다. 일단 여기는 대충
그리 하겠다고 하고 집에 가자마자 연순이 처년 데리고 바로 마을을 떠야겠구만. 헤라이 젠장. 진작에 그냥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데리고 떠나버렸어야 했는데. 치. 그러면서 오창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둘이 혼인을 하긴 하되 날짜도 잡고 서로 예물도 주고받고 절차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준비해서 우리 연순이 시집 잘 보내겠습니다. 예. 그대로 한다고요. 그러자 박문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혹시 그래놓고 딸을 억지로 데리고 어디 야반 도주라도 하려고 그러나? 갑자기 반대하다가 혼인을 시키겠다고 그러니 이상하구만. 예? 아니요. 그럴 리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호창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애써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박문수가 씩 웃었습니다. 그렇구만. 그런 말이야. 그냥 이렇게 마을 사람들도 다 모였고 마침 양가 어른들도 다 모여 있는데 이 자리에서 혼인을 해버리는 게 어떻겠나. 어떤가 복동이, 연순이. 뭐든 두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니 말이야. 박문수의 물음에 복동과 연순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어사님. 네, 좋습니다. 그러자 사또도 옆에서 거들며 나섰습니다. 허허, 이거 우리 마을의 경사로군요. 제가 특별히 관아를 혼인식 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 암행어사님께서 주선해 주시는 특별한 혼인이니 말이죠. 오, 그런가. 잘 되었구만. 그럼 여기서 신랑 신부 맞절하고 모두에게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 선포하는 걸로 혼인식을 진행하겠네. 왜? 아니 뭔 혼인을 그렇게 개눈 감추듯 홀랑 해버린답니까? 이게 무슨 혼인이에요? 에? 참나. 호창이 어이없어 하자 박문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더 성대하게 혼인식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네. 그건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해주게나. 내가 꼭 참석하지. 예? 참. 이게 뭐야. 자, 김복동, 오연순 두 사람은 앞으로 나오게. 박문수의 말에 복동과 연순이 동원 마당 한가운데로 나왔습니다. 복동은 연순이 가까이 오자마자 연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순아, 복동아. 자, 여기 두 사람은 서로를 남편과 부인으로 맞이하겠는가? 네. 네. 좋다. 오늘 이 시간부로 김복동과 오연수는 서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한다.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잘 살도록. 이상. 응? 끝인가? 어이구. 야, 끝났나 본데? 마을 사람들도 갑작스럽게 이뤄진 혼인식에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오창도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말도 못하고 입만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런 오창을 보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오연수는 김복동과 혼인을 했고 오연순의 보호자는 아버지 오창이 아니라 김복동이 되었다. 아니, 이게 뭐야?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는 호창을 보며 꼬숩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호창이, 저 딸이 그냥 출가 외인이 돼버렸네. 그러게 말이여, 응? 아유, 집에 가둬놓고 그냥 금지오겹 애지중지 키우더니만 이렇게 잘 시집을 보내려고 그랬구만. 그러자 오창이 인상을 팍 쓰며 박문수에게 외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딴 게 무슨 혼인식이에요? 아, 무효. 안 돼. 나 허락 못해. 이건 말도 안 돼. 오창이 노발대발하며 난리를 쳐대니 사또가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포졸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버렸습니다. 박문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둘 사이의 관계가 정리가 되었구만. 김복동이 그리고 오연순이 서로 부부가 되는데 동의하고 부부가 되었으니 며칠 전 있었던 납치 사건을 김복동에게 죄를 묻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되었다. 하여 납치의 죄는 묻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김복동이 오연순의 집에 있던 두 사람을 무기로 가격하여 기절시킨 죄는 그대로이니 그 죄값으로 곤장 20대를 맞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복동은 곤장 20대를 맞게 되었는데 맞으면서도 실실 웃으면서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상내구만, 동상내. 응. 저 곤장이 푸거체야, 푸거체. 그냥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곤장을 쳤어야 되는 거 아니여? 아이고, 아플 텐디 어째? 좋아 죽네, 좋아 죽어. 그렇게 그날 복동이는 곤장을 잔뜩 맞고 관할을 나가며 아예 연순을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온 오창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딨어. 어이가 없네. 안 되겠다, 얘들아. 오늘 밤에 옆집에 쳐들어간다. 예? 우리도 못할 게 뭐 있냐? 들어가서 복동인지 봄동나물인지 그놈하고 그 집 노인들 다 기절을 시키든 저 세상을 보내든 해버리고 연순이 데리고 이 마을 뜨자. 그리고 연순이 앞으로 된 갯돈 챙겨서 멀리 가버리자고. 아유, 예, 형님. 아, 그래야 우리답죠. 진작에 그랬어야죠.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요. 그렇게 작정을 한 호창과 그 부하들은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자마자 바로 옆집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손에 무기들을 쥐고 복동과 연순이 첫날 밤을 보내고 있을 방을 덮치려 하였습니다. 자, 들어가자. 오창이 손짓을 하며 외쳤고 부하들이 칼을 뽑아들고 방문들을 활짝 열어 제꼈습니다. 그런데 웬걸 방 안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복동과 연순이 아니고 포졸들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던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기다렸는데. 에? 뭐야? 그리고 뒤에서는 어느새 대문을 활짝 열고 우르르 다른 포졸 무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지.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질 않는구만. 모두 무기들을 버려라, 이놈들. 포졸들 앞에 선 사람은 바로 박문수였습니다. 그는 오창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은밀하게 연순과 복동의 가족들을 관하로 옮기고 대신 포졸들을 집안에 심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밖에도 포졸들을 대기시켜서 오창과 그 부하들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아유, 망했다. 오창과 부하들은 절망한 표정으로 자신들이 들고 있던 무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모두 잡아들여라. 박문수의 외침에 포졸들이 오창과 부하들을 잡으려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제라이! 오창이 갑자기 냅다 담벼락 쪽으로 달리더니 담장을 능숙하게 넘어 밖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두목! 부하들도 포졸들도 박문수도 그 날랜 움직임에 넋을 놓았다가 박문수가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어서 쫓아라. 놓치면 안 된다. 예. 포졸들은 바로 대문으로 나가서 오창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창의 달리기가 어찌나 빠른지 포졸들이 도저히 따라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왕년에 포졸들 따돌리기로는 조선 팔도 제일이었어. 누구한테도 앉을 자신이 있지. 어디 한번 따라와 봐라. 오창은 뒤를 돌아 포졸들에게 혀를 내밀며 놀릴 정도로 여유를 부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창이 달려가는 길 앞쪽 평상에서 웬 노인 둘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길가로 걸어왔습니다. 비켜, 이 노인네들아! 오창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자 두 노인은 놀란 듯이 뒷걸음질을 쳤고 그 틈에 오창은 그 앞길을 빠르게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라이 썩을 놈아! 갑자기 그중 한 노인이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지나가는 오창의 앞으로 냅다 휘둘러 버렸습니다. 퍽! 으악! 오창은 그 지팡이에 달리는 속도 그대로를 더해서 얼굴을 정통으로 맞고 코피를 뿌리며 뒤로 나자빠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심했는지 오창은 그대로 기절한 듯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오창을 노인이 지팡이로 계속 후려쳤습니다. 얘라 이놈! 나랑 같이 지옥 가자 이놈! 어이구 김형 성공이요. 아유 성공은 무슨, 이놈 그냥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가야 하는디 내가 아직 갈 때가 안 돼가지고 아쉽네. 봤지? 나 아직 살아있어. 응? 그러게 김형, 응? 왕년에 도끼로 나무 후드러 패던 솜씨가 여전하시구만. 두 노인이 오창을 쓰러뜨려 준 덕분에 포졸들은 그를 붙잡아 관하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오창과 그 부하들은 관하에서 살인 미수죄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그들이 저지른 수많은 다른 죄들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호창과 부하들은 관아 옥사에 갇혀서 오랜 기간 노역을 하게 되었으니 그동안 자신들이 연순이를 감금해 놓았던 것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관아로 피신해 있던 복동과 연수는 오호창과 그 부하들이 옥사에 갇혀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되자 드디어 다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복동은 집에 가기 전에 관아에 있는 박문수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연순이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하하, 나에게 감사할 것이 뭔가. 결국 복동이 자네의 용기가 연순이를 구해낸 것이지. 아, 이제 자네 부인이구만. 어사님, 잘 살게나. 예, 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아이고, 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사님. 어느새 연순과 복동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와서 박문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박문수는 그들과 마저 인사를 나누고 여러 덕담을 해준 뒤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어서 참 다행이야. 자, 나도 이제 다시 길을 나서야겠구만. 사또에게 인사나 하고 가야지. 박문수는 돋보자락을 툭툭 털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또를 만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복의 사또, 내 그간 패를 많이 끼쳤구만. 아닙니다, 어사님. 덕분에 골치 아픈 문제도 해결하고 오창이 그놈들 일당도 몽땅 잡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여전하시군요. 하하, 그럼 여전해야지. 여전히 암행어사인데. 자네야말로 사또로서 마을을 잘 다스리고 있는 듯하구만. 잘하고 있군. 앞으로도 잘 하시게. 예, 아무렴요. 안 그러면 어사님께서 어사출도 하실 텐데. 어휴, 상상만 해도. 하하하, 그래, 나 다시 오게 하지 말라고. 그럼요. 사또는 잠시 웃다가 이내 아쉬운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사님, 부디 몸 조심하시고 다음에는 한양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그래, 그러자고. 박문수는 웃으며 인사를 하고 관아를 떠나 남쪽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불어오는 산들바람은 박문수의 돋보자락을 가볍게 흔들었고 길 끝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착해진 불효막심 며느리. 옛날 강원도 간성골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며 8살 된 딸 하나와 함께 초라한 살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기름을 짜서 장에 내다 팔며 겨우 끼니를 잇고 있었고 딸아이 또한 나이답지 않게 어머니를 잘 따르며 도우며 마음씨가 아주 고운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이 과부가 장터에 기름을 팔러 나간 사이에 집안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눈이 좀 많이 멀고 기력도 쇠해서 방 한켠에 놓인 기름단지를 요강으로 착각하고는 조심스레 들고 나가 마당가 잿더미 위에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고생고생해서 짜낸 그 귀한 기름을 모조리 쏟아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8살 난 손녀딸이 마루 끝에 앉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눈을 크게 뜨고 손을 움찔 들어 올렸다가 이내 기름이 다 쏟아지는 것을 보고는 입을 꾹 다물고 가슴을 움켜쥔 채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지금 말하면 기름을 좀 덜 쏟을 수는 있겠지만 할머니가 얼마나 부끄럽고 속상해 하실까. 손녀딸은 그렇게 생각하며 가만히 터져나오는 말을 꾹 삼켰습니다. 결국 기름은 모두 잿더미 위로 스며들었고 시어머니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장터에서 돌아온 과부가 대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딸아이가 와락 달려가서 울먹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기름 단지를 요강인 줄 아셨나 봐. 그래서 잿더미에 다 쏟아버리셨어요. 내가 중간에 보긴 봤는데요. 그걸 말씀드리면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걱정돼서 그냥 참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할머니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과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을 끌어안고 딸의 등을 다독여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8살밖에 안 되었는데 어쩜 이리 속이 깊으냐. 너의 생각이 이 어미보다 더 깊고 슬기롭구나. 그때 이 집 담장 너머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에 사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녀 또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지만 언제나 말투가 퉁명스럽고 하는 행동이 아주 그냥 불효막심해서 고을 안에 소문이 자자하던 이였습니다. 그녀는 울타리 사이로 들려오는 딸아이의 말과 귀한 기름을 잃고도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위하는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가슴 안쪽이 뻑적지근하게 달아올라서 급기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지금껏 무슨 짓을 하고 산 것이지? 불효한 며느리는 그날 울타리 너머에 어린 아이 말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져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생각하며 있다가 가만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 시각 그녀의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부엌 한켠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옆에 다가가서 부직갱이를 건네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는 불도 지피지 마시고 재도 퍼내지 마시고 뒷간 정리도 하지 마셔요. 애기 돌보는 일도 누에치고 삶 삶는 일도 밥 짓고 설거지하는 것도 이제 다 놓으셔요.
마당 쓸고 부엌 치우는 것도, 모카 줍는 것도요. 모두 이 며느리가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방 안에 편히 앉아서 쉬시기만 하셔요. 이 시어머니는 갑작스런 며느리의 말에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아이, 내가 오늘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냐? 너 갑자기 무슨 수작이냐? 네가 무슨 꿍꿍이로 이런 소리를 하는 게야? 아유, 무서워라. 영감, 저승에서 보고 있으면 좀 와서 말려보소. 이 며느리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네. 분명히. 그러자 며느리는 얼른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방바닥에 닿도록 숙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불효막심한 못된 짓을 했는지 저도 압니다. 말끝마다 퉁명스럽게 굴고 고된 집안일도 죄다 어머님께 떠넘기고 저 자신을 돌이켜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이웃집 8살 난 계집아이 말을 듣고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이는 그렇게도 깊게 자기 할머니를 위해주고 생각을 해주는데 저는 도대체 뭘 했는지. 제가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뭐라는 거니, 얘가? 얘, 너 무섭다? 그만해라, 응? 저리 가!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남편의 발소리를 듣고는 급히 나가 반찬하던 것을 들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는 어머님께 시켰던 일들 제가 모두 맡겠습니다. 부엌일이든 마당일이든 어머님 수발이든 제가 도맡아 하겠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어머님께 소홀히 대하는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은 당황하여 말문이 막힌 듯 말은 하지 못하고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반신반의하는 얼굴로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또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하고 왔기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오? 당신이 몇 해를 그렇게 못되게 굴다가 이제 와서 이리 말하는 건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그 무슨 수작이오? 그러자 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웃집 과부댁에서 8살 난 아이가 눈먼 할머니가 기름단지를 요강으로 착각하고 잿더미에 쏟아버리는 걸 보고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꾹 참고 있는 걸 봤습니다. 혹여 말씀을 드리면 할머니께서 민망해 하실까봐 그걸 참고 있었답니다. 그 어린 것이요. 그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깊고 지극한지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서방님, 그 8살짜리 여자아이 앞에서 저는 정말 부끄러워서 땅을 치고 울고 싶었습니다. 사람 노릇이 무엇인지, 자식된 도리가 무엇인지 그 아이가 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말없이 부인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건 알겠는데, 글쎄, 정말 당신이 할 수 있을까?
당신이 정말로 바뀌려는 건지 이거 믿기지가 않아서. 남편의 한숨은 의심과 믿음, 기대와 두려움이 한데 섞인 숨결이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말없이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부자리를 곱게 펴고 따뜻한 물을 데워서 시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발끝을 어루만지며 살갗을 닦고 등 아래를 베개에 받쳐서 자세를 안정되게 도와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마음먹은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 뒤로 1달, 2달, 7달, 8달이 흐르는 동안 이 며느리의 효심은 한결같았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따뜻한 물을 데워서 시어머니의 손과 발, 얼굴을 정성껏 씻겨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오니 방 안에서 따뜻하게 쉬시옵소서. 부드러운 말씨에 몸가짐도 공손하였고 그 눈빛 속엔 며느리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그토록 극진한 정성을 오랜 기간 다하니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도 며느리에 대한 의심도 하나둘씩 풀리는 듯 하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포근한 이불 속에 누운 채 딸처럼 변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문득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날이 나한테 올 줄이야. 내가 이만하면 참으로 복 많은 늙은이지. 고맙다 며느라. 어머니.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도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술을 사오고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안 마당에 풍악을 울리고 마을의 친척들과 이웃들을 두루 초청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담장 너머에서 자신의 부인에게 큰 깨우침을 준 과부와 그 8살 난 소녀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삼아 상석에 모셨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옆집에 사는 이 모녀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모녀 앞에 큰 상을 준비해 주었고 마당에는 풍악이 울리고 긴 상 위에는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둥글게 자리에 앉았고 그 가운데 남편은 말없이 상 앞으로 나아가더니 두 모녀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가를 들었을 땐 제 부인이 그토록 사나운 성정을 지닌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둘셋 낳고부터 부인이 점점 날카로워지더니 어머니께 눈총을 주고 말끝마다 속을 썩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께 집안일을 다 시키고 못되게 굴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는 부인과 헤어질까, 부인을 내쫓을까 수없이 갈등했지만 자식들 앞에서
우리 부부가 갈라설 순 없어. 그저 가슴 아프게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과부 때 8살 난 아이의 한마디를 듣고 제 부인이 변하였습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지난날의 못된 성정을 씻어내는 듯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서 어머니의 발 씻을 물을 매일 데우고 밤이면 머리맡에 앉아 어머니 등을 쓸어드리는 효부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기 상석에 있는 어진 모녀의 덕화가 아니고서야 어찌 가능하였겠습니까?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비록 천한 음식이나마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려보았습니다. 부디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함께 우리 가정의 평화를 축복해 주신다면 더 없는 보람이 되겠습니다. 남편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였습니다. 이야, 8살 아이 말 한마디가 한 가정을 바로 세웠구만. 애고 어른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진실된 마음은 항상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지. 그날 잔치는 밤이 깊도록 풍악이 울렸고 웃음소리가 마당 끝까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를 늘 딸처럼 귀하게 여겨주고 아껴주었으니 이 집안은 항상 화목하고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담소 자약 말씀 담 웃을 소 스스로 자 같을 약 태연히 웃으며 이야기한다 라는 뜻으로 담소자약은 무서운 일이나 큰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말하고 웃는 침착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중심을 잡는 사람의 품격과 담력을 표현하는 말이며 오늘날에는 냉정한 위기 대응 능력, 리더의 침착함 등을 비유할 때 종종 쓰이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담소자약은 삼국지 5서 감령전에 나오는 이 감령의 이야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삼국시대 오나라의 무장인 감령은 본래 장강의 해적 출신이었습니다. 후한 말기 군웅들이 할거할 때 형조의 군웅이었던 황조의 휘하에 들어갔다가 이후에는 오나라 손권의 휘하가 되어 적벽대전을 포함한 수많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성정이 불같아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였고 지략과 용맹이 뛰어났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수상전에 서투른 조조군을 기습하여 그 예봉을 꺾은 것도 감령이었습니다. 이후 대패한 조조는 합비의 전선을 펼치고 틈만 나면 강동을 넘보려 하였습니다. 오나라의 손권은 여몽에게 군사를 주어서 조조군과 대치하였습니다. 초기에 감령은 소수의 군사로 환성 등을 공략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나 오나라 군사는 소요진이라는 곳에서 조조군에게 대패하여 후퇴를 한 뒤에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조는 오나라가 소요진에서의 패배를 서력하려 한다는 정보를 듣고 무려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전선인 합비로 진출하였습니다. 조조의 대군이 진격해온다는 소식을 들은 오나라의 군중은 자연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오나라의 군세는 다 해도
10만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령은 태연자약하게 평소와 다름없이 성 내에서 담소를 즐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태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감령은 개전하자마자 기병 100명으로 기습대를 편성하고는 그들과 나란히 앉아서 술과 고기로 회식을 한 후에 조조군을 기습하여 조조군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조조군을 휘몰아치고 돌아왔는데도 그의 100명의 군사들 중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담소자약은 눈앞에 위기가 닥쳐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중심을 지키는 사람의 태도를 일컫습니다. 오늘날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침착한 리더십과 담대한 마음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이 됩니다. 불안은 전염되지만 평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소자약은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내 주변도 함께 평온해질 수 있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고사성어입니다. 잘자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간단한 호흡법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폐속에 가득 차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동안 오늘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더욱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호흡을 몇 번 반복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 자셈.